지금 회사들의 40, 50대 상사들은 20, 30대 분들한테 야 AI 가지고 우리 회사도 뭔 좀 할 수 있는 것 좀 해봐 이런 소리 한다고요.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은 20, 30대는 자기도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던지고 모르는 사람이 받고 무슨 뚱딴지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서로 헷갈리는 거예요. 유전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최근에 좀 하게 되거든요. 사회 전체의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갔을 때는 유전자들은 생식 활동을 집단으로는 줄이는 작용을 한다고요. 세대로 갈라져 있고 취업 안 되고 AI가 직장은 대체한다고 하고 생각했던 거 달라서 바로 퇴사하고 이런 지금 사회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애를 어떻게 낳아요?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오종태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보다 좀 표정이 밝으신 것 같은데. 네.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네. 사실 이제 오종태 이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언제나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늘 한번 뇌를 한번 이제 마사지를 받는다는 느낌일까? 이랄까? 뭔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돼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몇 가지 사회 문제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고 어려워서 꺼내기도 어렵고 이제 지겹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누구도 속 시원하게 해결책은 제시해주지 못하는 그런 주제들, 그런 어려운 주제들을 제가 좀 가지고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크게 보면 저출산과 청년 실업 문제예요. 자, 이거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지 좀 궁금한데, 저출산 문제 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일단 저출산이라는 단어 들으시는 동안 또 저 얘기하라고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작년에 이효석 대표님하고 같이 이 주제를 얘기를 나눈 것도 한 2번 정도 되는 것 같고. 맞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하나도 해결된 게 아니라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겹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해진 상태가 지금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왜 동일한 문제가 더 악화만 되고 해결이 안 되나라는 건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되게 높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접근 방법의 문제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를 얘기하는 채널이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계좌가 10종목의 주식을 샀는데 시장이 올라가는 날은 하락하고 계좌가 그리고 시장이 빠지는 날은 시장보다 더 하락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 종목 10종목의 한두 종목을 뭔가를 손보고 확인하고 비율을 조절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안 되죠. 예, 이럴 때 우리는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계좌 전체를 들어 엎어야 된다. 10종목을 다 팔고 다 현금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아예 접근을 다시 하자라는 식의 방식을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총체적인 부분을 다시 봐야 되는데, 그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분적인 해법을 찾고 있어요. 이 부분적인 해법이 아니라 총체적인 해법, 투자의 방식으로 얘기하면 버텀업 방식이 아니라 탑다운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 버텀업으로 이 부분을 조금 고치면, 돈을 더 주면, 주택을 하는데 비용을 어떻게 해주면, 요즘 무슨 정관 수술 얘기도 나왔죠.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뭐 하자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의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결국은 다 부분에 대한 방식이라는 거죠. 그럼 저출산이라는 것이 이제 애를 안 낳는다라는 거니까, 그럼 애를 낳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잡아서 요거 고치려고 그러고 요거 고치려고 하다 보면 안 된다. 안 된다는 탑다운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전체를 봐야 되고, 그 전체를 보는 방식이 기존의 전체를 볼 때 이 정도의 범위로 봤다면 이렇게 해도 계속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범위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 자체를 조절을 하는데 그 범위를 더 넓은 방식으로 조절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저한테 지금 생각되는 새로운, 많이 얘기 안 하시는 부분은, 이거를 인간과 국가와 사회라는 관점이 아니라 유전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최근에 좀 하게 되거든요. 잠깐만요. 인간과 국가와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애를 안 낳다가 나라 없어지겠다. 이제 국가의 문제죠. 국가의 문제를 보는 그리고 거죠. 이제 이게 이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내 노후는 누가 책임져 주냐. 세대의 문제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식들 불쌍해서 어쩌냐. 네. 자식들은 부양할 생각이 없는 없는 거 같은데 같고. 네. 이런 갈등들이 아니고 네. 유전자의 문제예요. 네. 더 나가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근원적인 부분에서 보는 관점에 기존의 해결책이 없으면 뭔가가 새로 와야 되고 그 뭔가의 깊이나 넓이가 더 큰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유전자로 바라보는 방식을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우리가 결국은 인간이라는 것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자를 전달하는 것이 유전자의 목적이지 우리가 무슨 잘 사는 것이 유전자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이기적인 유전자죠. 그렇죠. 셀피시하죠. 예, 뭐 이효석 대표님이나 저나 이제 40대 중반을 넘으셨고 50대면 유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일 다 끝나니 필요 없는 도구들이에요. 저희 별로 이제 상관없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하나도 유전자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유전자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상태, 잘 전달할 수 있는 상태는 얘 하나가 다음에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아이가 잘 생존해야 되는 것도 유전자한테는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회 전체의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갔을 때는 유전자들은 생식 활동을 집단으로는 줄이는 작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 북극 쪽에 있는 펭귄류들은 네. 일정 규모의 개체가 집합 모집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한 30개의 펭귄을 모여야 그러면은 생식을 하는데 모였는데 20마리밖에 안 되면 생식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20마리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면 생존 확률이 떨어지는 것을 이 DNA적으로 유전자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환경이 적절하냐 아니냐를 유전자는 반영해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사회 환경 자체가 지금보다 스트레스 레벨이 높은 적이 있었나요? 지금 뭐 세대로 갈라져 있고 취업 안 되고 AI가 직장은 대체한다고 하고 대기업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들어가 봤더니 이건 도저히 내가 생각했던 거 달라서 바로 퇴사하고 이런 지금 사회가 돼 있는 상태인데 사회 전체의 스트레스 레벨이 극단적으로 높다면 그러면 우리 유전자들은 그럼 너희들은 지금 아직 애를 낳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집단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건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스트레스 레벨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써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유전자가 그 자기 유전체를 후세에게 전달하는 것이 사실 가장 그 유전자의 목적이잖아요. 유전자의 목적은 후대에게 우리는 버스의 비클이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탔다가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반대로 보면 극단적인 스트레스 레벨이 높은 것은 지금 현대 사회의 굉장히 사회 구조가 그렇지만 사실은 전쟁 때 굉장히 극단적인 사회 스트레스 레벨은 높아지잖아요. 네네. 근데 극단적인 사회 스트레스의 레벨이 높아졌는데 전쟁 때 사실 아이가 적게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요? 네. 아이 임신도 되게 많이 하고 하거든요. 그것은 왜냐면 둘 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는 게 동일한데 행동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뭔가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다면 둘 다 극단적인 스트레스 레벨이 높다는 건 동일한데 생존 가능성이 달라요. 현대 사회에 지금 우리의 생존 가능성이 개체별로 떨어지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존 가능성을 유지시키면서 새로운 세대를 낳는 활동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유전자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개체들의 생존 확률이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이 떨어지면 아이를 많이 가져야 그 확률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을 하는 빈도가 높아져요. 이게 인간적인 환경에서는 동일하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네요. 지금은 전쟁의 반대 극단 상태에서이기 때문에 이 자체의 방식에서 정말로 원하는 게 아이들의 출산율을 높이려면 제 생각엔 종합적인 총체적인 스트레스 레벨에 대한 점수가 떨어져야지 하나로 접근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짓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가 요즘에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를
만성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성이라는 그렇죠. 거는 많이 얘기하죠. 늘 있는 스트레스와 함께 사는 그런 개념인데 네.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왜 이렇게 많아진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만성이라는 단어는 그 구조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구조적이요. 예, 만성이라는 게 구조적이라는 단어고 이 구조적이라는 것은 사실 그 격변의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구조의 변화가 기존 구조와 새로운 구조 간의 변화가 되는데 거기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태. 그런 상태가 많이 그 대표적인 상황일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전쟁은 없지만 AI라는 너무나 극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와 경쟁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큰 구조적인 변화기에 살고 있고요. 그 전에는 당연히 뭐 2차 대전 때도 그랬을 것이고 컴퓨터가 처음으로 인터넷이 나왔던 저희 90년대 초반에도 그러한 변화들이 있었을 때는 그러한 새로운 구조에 적응하느냐 적응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힘든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이 내가 이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소수의 사람들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이 커지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고 그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의 실체에 적응이 되거나 이해가 되거나 하는 부분이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구간이겠죠 지금. 그래서 만성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어쩔 수가 없다. 변화가 너무나 큰 시절에는 네. 사회는 그러한 만성적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희 채널에서도 AI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것이 사람들의 스트레스의 강도를 굉장히 만성적으로 높이는 그런데 영향 준다. 주고 있죠. 이 부분에 정말 저도 많이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 AI가 뭐 나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뭐 이런 생각이 막연하게 들지만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두려움은 구체적이죠.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구체적이면은 어느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겠는데 구체적이 아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회사들의 50대 상사들은 20, 30대 분들한테 야 AI 가지고 우리 회사도 뭔 좀 할 수 있는 것 좀 해봐 이런 소리 한다고요.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던지는데 네. 그걸 받아들은 20, 30대는 자기도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던지고 모르는 사람이 받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서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쉬울 수가 없죠. 그리고 게다가 우리나라는 특히나 또 사회적으로 사실 저는 이 기계 AI라는 기계와 인간이라는 것이 지금 서로 경쟁한다, 뭐 대립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이미 기계와 기계의 싸움이 우리 사회는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계와 기계의 싸움이.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는 이 어떤 심리학자분이 표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빠는 돈 버는 기계고 아하. 엄마는 애 공부시키는 기계고 아하. 아이들은 공부하는 기계고 이미 다 우리가 기계인데 우리가 기계인 상태에서 새로운 기계가 나와서 또 그 기계랑 기계랑 싸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성이 이미 굉장히 소멸돼 있는 상태. 인간적인 중요도보다 뭔가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굉장히 기계적 사고 체계가 사회를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센 기계가 하나 또 튀어나와가지고 또 기계랑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기계가 나왔으면 인간으로서의 차별성이 무엇이냐, 인간으로서의 추구해야 될 바가 무엇이냐, 이거를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내가 인간이 아닌 상태인데 인간에 대해서 나는 고민한 적이 없는데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취약한 상태에서 더 센 것을 얻어맞으니까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애를 어떻게 낳아요? 우리는 이게 말씀하셨던 우리는 뭐 아빠는 일하면서 돈 버는 기계, 네. 엄마는 뭐 애를 키우는 기계라고 네. 할 때 그 기계라는 뜻에는 네. 그냥 그것만 반복적으로 계속하지 뭔가 인간적인 무엇인가는 없는 상태를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도 없고 감정적인 다양성도 부분이 없고 다양성도 그 없고. 하나만 향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정해져 있는 대로 그냥 계속 루틴하게 그냥 그렇죠. 쭉 가는 맹목화돼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네. 근데 이제 AI가 되면 될수록 사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구조적인 것은 피할 수가 없다. 그 부분이 정리되고 정립되고 할 때까지 과정은 힘들지만 사회가 전부 통과해야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전쟁이라고 하면 제 기억에
이사님이 한 10여 년 전쯤에 저한테 전쟁 책을 한 3권인가 예. 주시면서 네. 읽으라고. 예. 전쟁을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고. 네. 그래가지고 놔뒀다가 못 읽었습니다. 너무 두꺼워가지고 솔직히. 네. 근데 전쟁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사실 요즘에는 여기저기 워라는 그 단어를 많이 갖다 붙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AI 워, 네, 배터리 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딱 느낌이 와요. 근데 그 여기서 말하는 이 전쟁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두 진영 간의 싸움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다 먹는 거. 이게 이제 전쟁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라고 보면 네. 지금 AI 워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건 전체 그 영역이 확장이 안 되는 그러니까 윈윈 게임이라는 것이 되려면 영역 자체의 확장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영역이 정해져 있으면 그냥 게임 이론이 적용되면서 누군가는 위너고 누군가는 루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 싸움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뺏어가는 거죠. 네, 뺏어가는 땅 거죠. 따먹기. 땅 따먹기라는 거죠. 이게 전쟁의 특성인데 지금 AI라는 것은 새로운 부분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기존의 전쟁 방식과 시점에서 동일하게 만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패권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AI라는 게 들어왔다라면 네. 이 부분은 AI는 새로운 확장을 주는 것이야 라고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그게 수수 있는 그렇죠. 게 아니라 사실 AI가 지난 3년 동안 생긴 게 아니라 1970년대 나와서 그렇죠. 90년대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 넷플릭스가 처음에 영화를 추천할 때도 이걸 많이 쓴 게 그때는 미중 패권 전쟁이 없을 때였잖아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 보지 않았다고요. 이건 새로운 부분이 뭔가 확장이 되네. 그럼 저기서는 누가 혜택을 얻고 저걸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도 뭔가 혜택을 같이 받고 이러겠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그 두 현상이 섞여 있는 부분이 문제의 본질을 이걸 전쟁화시키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중에서 전쟁이라는 부분의 현상이 좀 줄어들면 AI를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은 더 긴장을 덜하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부분이 지금 엮여 있는 부분들이 이게 단순간에 풀리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달랐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중국과 미국한테 동시에 팔면서 엄청난 지금 호황기를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중국에다가 또 팔 수만 중국에도 있다면. 팔고 미국에도 팔고 이러고 있을 그리고 거라고요. 이 두 나라가 경쟁적으로 사갈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돼 있는데 네. 이게 쉽게 풀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AI라는 현상보다 그 밑단에 미중 패권 전쟁이 있기 때문에 더 근원적인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그 위에 있는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고 그러한 그 문제가 계속 되겠죠, 뭐 안타깝게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저출산의 문제로 시작해서 AI까지 오는데 굉장히 다양한 유전자까지 갔다가 이렇게 왔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이제 뭐 우리가 저출산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런 거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전체 사회의 스트레스 레벨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은 기성세대도 스트레스 레벨이 되게 높고요. 새로 우리 청년 세대들도 스트레스 레벨이 둘 다 서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쪽이 위너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루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루저인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간을 적으로 보는 것은 누가 서로 간에 유리할 때 더 현명한 방식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에 서로 간을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될 협력자나 동반자로 일단은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하고 방법은 기성세대에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에 물어보고 그 청년세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해주는데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더 많잖아요. 그 부분을 나눠서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지금 뭐 연금개혁 같은 거 얘기 나오면 싸우잖아요. 그리고 청년세대들 입장에서 쳐다보면 또 저럴 줄 알았어.
제 생각엔 별로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 안 낼 건데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안 낼 수는 없어요. 어쨌든 뭐 세상에 세금과 연금은 여러분들이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외면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외면한다고 해서 나중에 여러분의 버든이 더 커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세대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안 쳐다보면 그 문제가 없어질 것 같죠. 정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면 여러분보다 더 멍청한 사람들한테 지배받는 것밖에 안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관심 없고 안 쳐다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5년 후에 10년 후에 더 힘든 일을 겪을 것이고 그걸 절대로 피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늘리고 방향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아이들이 보면은 이제 좀 무서운 무엇인가를 볼 때 몸을 숨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눈을 가리죠. 나는 내가 안 보이면 안 보이는 줄 알고. 이게 사실 이 문제를 직시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아까 저출산의 문제를 유전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의 생각은 해결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출산율이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얘기했을 때만 해도 한 0.9, 0.8 이래서 놀랐는데 지금 0.6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든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런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근본적으로 따지면 모든 자연 현상은 S커브를 겪는데 근데 지금 지난 한 1970년대 90년대 사이에 유엔의 데이터들을 보시면 다 이 S커브가 아니라 이런 커브를 그려놨어요. 그것 자체가 자연현상이 인간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뭘 이해하에서 만들어진 곡선이기 때문에 이 커브가 다시 이렇게 꺾이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연현상에 더 맞는 구조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의 진폭들을 겪겠죠.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떨어진다면 이것조차도 또한 자연현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옆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죠. 지구가 없어지기 전에 갑자기 인간이 이렇게 계속해서 없어진다라는 것도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지나치게 긴장하면서 받아들일 일도 아니라는 것이고 이 부분이 유전자가 자연현상에 적절한 구조에 선을 맞추는 때까지 그 부분을 잘 판단하고 그 과정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그 곡선을 스무팅 시켜야지 우리가 사는 것에 더 그 예측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너무 급하게 움직일 경우에는 우리가 잘 살기가 더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고치자는 것이지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요즘에 이제 미국의 블랙락의 레리 핑크 CEO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일을 더 오래 해라. 그냥 65세는 무슨 그냥 뭐 70세 더 오래 해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방법은 있을 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저희가 저출산의 문제만큼이나 또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결국 이제 청년 실업 문제예요. 그러니까 MZ 세대들 이야기를 이제 들여다보면 저도 이게 진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또 시작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지금 가장 현재 그 중요한 인물들이 하는 행동과 말에는 그 시대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마이클 잭슨이 아니고 젠슨 황이겠죠. 네. 그래서 젠슨 황의 그러한 행동과 말에 보면 굉장히 많은 힌트들과 참고할 만한 얘기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최근에 얘기했던 그 자기가 다시 학생으로 돌아갔으면 생물 쪽을 전공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 코딩이나 이러한 컴퓨터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AI 부분이 굉장히 대부분 대체할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최근에 요번 달 지난달인가 나왔던 기사인데 미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로 특이한 현상인 게 과거에는 우리가 IT 버블인 99년 그때나 아니면 그 전에
뭐 조선업이 잘 될 때나 어떠한 특정한 업종이 호황기에 있을 때는 그 업종에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다 쇼티지였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AI 현상이 지금 얼마나 진행됐니라고 하면 이게 아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가짜라고 하는 분도 극소수는 있지만 이거를 인정하는 분들은 다 20%나 30% 됐을까요? 다 이 정도 생각하는 초반기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 초반기인 상태인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 또한 과거랑 다른 구조라는 거죠. 이 개념 자체가 바로 기계와 인간의 지금 현재 서로 간에 경쟁해야 된다라는 그 상황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서 기존의 시스템에 있는 부분들도 사실 그 새로운 젊은 분들이 취직하기에는 기성세대들이 계속 있으면서 자리가 별로 많이 생기지 않고 새로운 부분이라면 그 부분이라도 새롭게 열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벌써부터 과거와는 다르게 관련 학과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인 거는 다들 지금 경험하고 계시고 인정하실 거고 자기가 자기에 맞는 걸 찾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엇이 좋다더라라고 하는 그 옛날의 방식이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 작동을 해요. 안 작동을 하고 지금 저희 기성세대보다 새로운 세대분들은 훨씬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과 여러 가지 경험을 또 쌓은 부분은 많이 있으신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진짜로 원하고 좋아하고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는 충분히 아직 고민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건은 좀 안 됐었던 그냥 계속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지금 달려와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스펙을 쌓고 이런 쪽에만 많이 집중돼서 지금 여태까지 살아와 오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라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드실 겁니다. 네, 제가 그렇죠. 그런 입장이라도 그런 생각 당연히 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하지만 환경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그것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피하는 사람보다는 그것을 그쪽 방향으로 빨리 도전하는 게 그게 더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바로 퇴사를 하고 그 퇴사한 동안 분들이 팟캐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방송을 하고 계시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다큐멘터리나 보면 나타나잖아요. 그러한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기성세대가 하지 않는 방식이지 기존의 기성세대가 하던 방식도 아니고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쪽에서 만들어지는 기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우수한 인재의 소수 사람들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도 전체가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상위권 5%는 어디서나 다 구할 거예요. 거기에서 50% 되는 사람을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을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밖에 지금은 이게 예전에는 뭐 저렇게 하면 너무 위험하고 뚱딴지 같지 않아? 쟤 왜 저러니? 라는 얘기를 들었을 방식이 분명하거든요. 저희 기성세대가 그랬다면. 근데 지금은 다른 방법이 다 막혀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틈을 공략을 하거나 새로운 부분을 영역을 만드시는 것. 사실 모든 새로운 생각은 기존의 생각 중에서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의 생각 A와 B를 그것을 섞어서 만드는 것들이 가장 많아요. 근데 기성세대들은 A를 택한 사람은 A를 계속하고 있고 B를 택한 사람은 B를 계속하지 지금 5, 60대의 나이에서 그거를 다시 섞거나 C를 가거나 이런 걸 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A와 B를 섞어보거나 아니면 C를 가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그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부분에 가장 기회가 제가 보기에는 더 방식 면에서는 보이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누가 취업시켜 주기를 찾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보시고 새로운 부분들을 혼합해서 새로운 영역의 조합을 또 만들어 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역을 더 많이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기성세대에서 열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고민을 상의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혼자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슷한 고민을 분명히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같은 세대에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끼리 좀 전에 팟캐스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간에 요즘은 SNS나 이런 상에서 많은 쉽게 방을 만들고 컨택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고민 방을 만들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런 부분들이 더 꼭 이 방법만 있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방법으로도 찾으시면서 그러한 부분들의 노력도 한 50%의 관점으로 쳐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이제 청년 실업 문제,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실제로 대기업에 들어가더라도 마음에 맞지 않아서 퇴사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다가 젠슨 왕의 이야기 하셨던 젠슨 황제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젠슨 황제님께서 이야기하는 AI 시대에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될 것이냐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점점 더 소수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으로 변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이게 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길게 보면 저도 여러 번 말씀 나눴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이 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지?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1000년 전, 뭐 10,000년 전 이런 큰 변화기에 보면은 아니 노예가 없이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을 미국에서 남북전쟁 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생각이에요. 노예 없이 어떻게 사냐? 노예 없이 어떻게 살아? 이럴 네, 때가 있어. 이런 근데 그게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불과 한 200명, 300년 전이잖아요. 몇백 년 안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된 것도, 민주주의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이라는 민주 시민이라는 개념이 전체 인구의 10%밖에 안 됐어요. 네. 나머지 90%의 노예나 이런 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10%가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큰 변화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고요. 저희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한 100년 전, 200년 전에 왕이 살던 방식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왕이 먹던 거, 왕이 입던 거 먹으면서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살아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변화들이 왕이 먹던 거가 그냥 기본소득이 100년 후에는 돼 있을 확률이 저는 뭐 거의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러한 변화일 뿐이에요. 간단한 비유를 들면 우리가 외발 자전거는 서 있지 못하잖아요. 오래 달리기도 어렵고 두발 자전거부터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경제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지금 AI 기술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공급 쪽은 이게 로봇과 합쳐지면서 공급을 계속적으로 늘려줄 거란 말이죠. 하지만 로봇은 전기 이외에 빵을 먹지 않고 밥을 먹지 않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생산된 그러한 물건들을 누군가는 소비를 해줘야지 이 부분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AI가 나오기 이전에도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이 과잉 생산을 부채의 증가라는 수요의 증가 방식으로 그걸 사용하고 있었다고요. 그냥 이름만 바뀌는 거지 근본적으로는 두 바퀴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방식에서는 똑같은 얘기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 질문을 이제 청년실업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점점 커지는 것 같긴 하지만 이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제 민주주의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요즘에는 사실 이제 미국에서 그동안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념 이런 식으로 해서 밀고 나가는데 니네 민주주의 맞냐? 니네 자유무역 하는 거 맞냐? 등등 해서 갈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양극화가 더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민주주의도 흔들리는 거 아닌가? 뭐 자본주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자본주의 때문에 이렇게 돼서 봉기가 일어나는 건 아닌가? 막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대로 가다가 보면 기본소득으로 먼저 갈 것인가? 아니면 기본소득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혁명이든 뭐든 이런 게 일어날 것인가? 이런 질문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정치 시스템 중에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치 시스템 중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뛰어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도 사용하고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민주주의라고 단점이 없을 일은 없겠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이 단어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미국식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게 유럽과 다른 나라에서 쓰는 방식은 되게 다를 거예요. 북한 자체도 국가 이름에 민주주의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이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그냥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미국식 민주주의의 근원에는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통치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설립했어요. 유럽에서 넘어온 이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티즘, 청교도 이분들이 그쪽에서의 소수가 전체를 지배하는 방식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그 밑단에 유럽에서 뒤늦게 넘어온 뭐 아일랜드나 뭐 폴란드나 다른 동유럽 등등 여러 다른 지역에서 온 미국인들, 백인들, 흑인들 노예로 들여온 원래 있었던 인디언들 그리고 중국인이나 동양인들 들어온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밑단에 놓고 소수의 상위 5% 정도의 사람들이 지배하는 시스템으로 민주주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가 그리스에서 우리가 말하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 민주주의랑 같지 않아요. 같은 민주주의를 네, 얘기하지만 네. 좀 서로 다른 걸 네, 의미한다는 거고 네. 그래서 미국식의 이제 교육도 네. 소수의 엘리트를 그러니까요. 양성하는 네. 데 초점이 맞춰져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엘리트가 끌고 가는 시스템이에요. 미국 민주주의는. 근데 우리는 엘리트가 끌고 가는 시스템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미국이 하는 것을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엘리트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엘리트는 미국의 방식을 가지고 와서 실행하는 실행자지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 제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쵸. 사회적으로 인정을 미국만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할 사람이 없는 것 인정할 같다. 사람이 없는 거죠. 인정할 사람이 없다. 서로 간에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세금을 내는 사람은 세금도 안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나는 소수에서 세금 나는데 왜 쟤들은 나 인정하지 않아? 라고 짜증을 내고 그렇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야 니들이 뭐 하는 게 있다고 어차피 다 가져가면서 니는 특혜만 빼가는데 뭘 니들을 인정해? 라고 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국은 저렇게 그 소수의 사람들이 끌고 가는 방식인데 우리는 동학운동이나 아니면은 탄핵이나 이런 전체 시민이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개념이 강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성향과 방식 자체를 받아들인 것과 두 부분이 서로 간에 굉장히 이질적인 구조를 둘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 사회는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대립과 이해관계를 서로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쟤네들 절대 이해 못해 하는 이 양극화, 극화가 되게 심해진다고. 양극화가 소수 사람이 아니라 거의 절반으로 나뉘어 있는 게 시스템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양극화가 진행돼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이 정도 살고 있는 건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스마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거꾸로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균 교육 수준, 평균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외국어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높은 레벨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류 문화도 만들고 이러면서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깨에다가 다른 이 두 개의 짐을 지고서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능력은 있는 거죠. 능력이 있죠. 네,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대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 모든 문제가. 네. 근데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도 연결이 다 돼 있는 상황이라서 세상은 다 연결돼 있어요. 결국은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청년들은 네. 이제 어떻게 사는 게 좋습니까? 이게 청년분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평상시에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선호하는 분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삶의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근데 지금은 평상시가 아닙니다. 지금은 굉장히 극단적인 시대이고 그리고 기성세대와의 갈등과 기술적인 새로움과 등등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본다고 안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내하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육받아 오지 않은 것도 알고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고생하고 나면 난 이제부터 좀 편하게 살고 워라밸 가지고 뭐 여행도 다니고 이러면서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거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때는 저희들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아닌 게 아니라서 저희들도 기성세대들도 그렇게 키운 입장에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황스럽다는 것을
서로 간에 알고 우리가 서로 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전 세계나 이렇게 힘든 사회에서 다 여러분 편이 되지 못합니다. 저랑 이효석 대표도 다 여러분 편 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 그분들은 같이 그다음에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 같은 사람이 혹시나 조금이라도 조언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적이 아니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집단을 2명이 됐든 10명이든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은 절대로 팀을 이길 수 없어요. 지금의 문제들은 너무나 복잡하고 크고 새롭기 때문에 절대 개인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각자 도생이란 말은 여러분들 다 속이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더 안 그런 사람들을 약하게 만들어서 그나마 어려운 상황에서 살려고 여러분들 속이려고 쓰는 말일 수 있어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팀을 만드셔야 돼요. 야, 이 말씀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각자 살아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자주 그냥 했던 말이었는데 이 말이 좀 무책임한 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번뜩 드네요. 제가 그 말 중에 하나 최근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 생각해서 이게 온도가 계속 도마뱀이나 벌처럼 네네.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는 동물을 냉온동물이라고 우리 배웠었어요, 어렸을 때. 변온동물 아니에요? 변온동물인데 그걸 냉온동물이라고도 썼어요. 그리고 인간은 항온동물이잖아요. 그러면서 토끼랑 사람은 항온동물이고 네. 뭐 곤충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냉온동물이라고 용어를 같이 썼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변온동물을 쓰는데 저는 그 냉온동물이라고 썼던 그 말에 지금 사회에 약간 좀 뭔가 주는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벌은 각자로서는 냉온동물입니다. 실제로 변온동물이고요. 그러니까 차갑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주의나 되게 차갑고 이런 것처럼 각자 이런 이미지의 느낌을 주는데, 그 벌들이 모여있는 벌집은 그게 항온체로 움직여요. 항온체가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각자 있을 때는 차가운데 모여 있으니까 일정한 살아갈 수 있는 온도를 만들어주는 벌집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벌처럼 살지 말고 벌집처럼 될 수 있는 그 방식을 만드십시오.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청년분들 혹은 이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해드리는 메시지는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뜻을 모아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라. 그래야 거기는 벌집처럼 따뜻하다. 그렇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 험난할 거예요. 앞으로도 험난하니까 각자 도생하지 마시고 네.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저출산의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를 이제 뭐 미중 패권 전쟁 포함해서 AI 문제, 사회 문제, 심지어 유전자 문제까지 가져와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고민을 함께 해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불평등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자포자기 혹은 이제 그냥 뭐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런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마약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약. 참 되게 무거운 주제고요. 네. 다루기도 쉽지 않고, 사실 경제 채널을 하는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적당한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요즘 심심치 않게 너무 사회 문제로 일반화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서 맞아요.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약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기성세대가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갑자기 새로운 청년 세대가 만들어서 마약을 공급하고 사용하고 한다? 사용 수요자는 될 수 있지만 공급자라는 거는 기존의 사람들입니다. 그 기존의 사람들이 이 마약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마약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편 전쟁이라는 것도 있었고, 지금 현재 남미에서도 그 많은 나라들이 중동에서도 일정 부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마약을 키우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는 불법 시장과 암 시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자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마약이 돼 있다라는 것이 작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구조가 변동이 될 수 있도록 사회가 조금 더 뭔가가 변화가 되면 공급 측면에서 이 이슈는 조금 완화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그렇게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럼 수요 측면에서는 보면 아까 전에 자포자기라는 말씀을 대표님이 하셨는데 네. 그 자포자기라는 것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포자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여유가 많은 그 집안에서 그러한 돈을 쓸 수 있는 젊은 세대들도 사실 새로운 것을 더 하고 뭔가를 자기가 부모 세대보다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 수 있다라면 거기서 자기를 증명할 수 있고 자존감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도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새롭게 발생하는 부분들은 다 AI와 과학 관련된 부분인데 예전에 경영 경제 정도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집안에서는 그 뭔가를 이렇게 방법을 마련해주고 계열사 지원도 해주고 이래저래 해서 성과를 만들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노벨상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뛰어난 자기가 지적 능력도 물려받아야 되고 그만큼 혹은 그거보다 더 큰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그게 쉽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는 사람들도 무언가의 자존감을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빈익빈 부익부가 사회적으로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그 소수의 그러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그러한 자존감을 늘리기는 더 어렵고 하기 때문에 다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포자기라는 이제 표현을 쓸 때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층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거는 좀 약간 빈곤층이나 네. 어려운 사람을 얘기할 수 있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잘 사는 사람들도 잘 사는 그렇다. 사람들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피하고 그 현실 자체를 극복할 수 없으니까 아까 전에 이 타주 이렇게 눈 가리는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을 피하고 있는 수단, 그 현실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은 릴스고 이 릴스를 계속 그냥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릴스를 보고 있는 것보다 더 자극적인 부분, 이 릴스는 일정 부분 눈을 통해서 뇌를 들어가지만 이 뇌를 통해서 전체 몸에 주는 효과가 이 약물을 통한 것보다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대는 술과 담배를 했던 것이고 그 술과 담배를 넘어서서 지금은 마약까지 가고 있는 것인데 그 접근 방법 자체는 다 자기의 자존감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막힌 부분을 뚫기 위한 어려움에 따른 회피, 이게 다 근본에 저는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급변기는 되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저희 세대들도 담배를 이 대표님 담배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담배는 펴본 적이 없습니다. 펴본 적이 네. 없습니까? 네. 아, 예. 저는 좀 일찍 폈다가 일찍 끊었는데 네네. 담배를 안 펴셨다니까 그러는데 담배를 어느 정도 편 사람한테 담배를 끊으세요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아, 그럼 왜요?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담배는 참는 거지 담배는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담배를 PD님이 격하게 고개를 네. 끄덕이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20세 담배를 펴서 25세를 담배를 끊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 안 폈어요 하는 것도 그 사람은 참은 거예요. 아, 그때 끝날 때까지? 끊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담배는 끊는다는 게 없어요. 이거 뭐냐 중독성이라는 거예요. 중독성. 중독성이 강한 물질은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참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보다 지금은 더 강한 중독성의 이러한 마약류들이 지금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끊기 어렵고 더 참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담배 정도는 그나마 중독성이 마약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로 어느 정도까지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봤자 비율은 5에서 10%일 거예요. 근데 마약 쪽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족들과 아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실수로 혹은 호기심으로 혹은 너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혹은 나쁜 사람들한테 마약인지 모르고 사용을 당해서 그래서 이게 그렇게 접하게 됐든 이것을 자기 혼자 해결하기에는
아까 담배가 5에서 10% 확률이라 그랬으면 네. 이건 0.05%도 안 돼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서로 간에 알려야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사회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 팀에다 알려야 돼요. 그 팀에 알려서 그 팀이 에서 주는 도움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서로 간에 의지하고 응원하고 감독하고 감시하고 하면서 자기가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올 텐데 몸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몸에서 올라오는 그 현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안 할 수 있는 노력을 주기적으로 훨씬 더 자주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마약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마약을 소비하는 이제 수요층에서는 일단은 한번 하게 되면 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예 처음부터 시작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렇죠. 시작 안 하는 게 좋은데 시작 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까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자존감이 높으면 가능성이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안 할기보다는 그거 말고 해야 다른 될 거 할 게 다른 거 할 게 많으니까. 많아서 그거 하느라고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접근할 수 있는 빈도 자체가 떨어지면 할 일이 확률, 많은데 확률이 무슨 떨어지는 뭐 거죠. 마약을 하고 있겠어.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자존감이 이제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무래도 노출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자존감이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자신감과 자존감 뭐 이런 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자신을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존중이고 자신감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고 신념의 강도고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감은 능력과의 연관성이 더 많은 개념이고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사랑과 더 연관이 많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아끼는 존중하고 거고, 사랑하고 아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당연히 저와 대표님을 포함해서 누구나 다 장단점을 다 갖고 있어요. 세상에 장점만 있고 단점만 있고 뭐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럴 때는 그걸 잘 파악하고 용서하고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자기가 이 쓰레기 갖고 구토가 나는지를 누구보다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대상으로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기 용서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자존감이겠죠. 네.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용서하는 것. 그래서 나 자신을 존중해 주는 것. 그러니까 나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존중해야 그렇죠. 되는 자기를 존중해야죠.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 그런 생각이 있어야 마약이나 뭐 이런 다른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안 할 수 있는. 자기를 존중하는 상태면 자기를 존중하는데 자기 몸을 망치고 자기 정신을 망친 거를 안 하게 되거나 덜 하게 되거나 더 조심하거나 하게 되겠죠. 그렇겠죠. 네네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개인적인 그런 이제 내용이라면은 사회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평등의 문제. 그래서 취약층 같은 경우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되나요?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약층 네. 자체는 그 마약류를 접근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남미 같은 나라다. 그래서 거기에선 취약층은 그쪽에서밖에 일할 데가 없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취약층의 접근이 더 용이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약층이라고 마약에 더 접근하기 용이하진 않아요. 취약층은 아니다. 그러면 이게 과거의 역사로 보면은 우리가 아편 전쟁 얘기하고 이 마약이 전쟁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활용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방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는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나중에? 가능성이 없지는 않고요. 없지는 않은데 지금은 그 루트에 대한 파악이 예전보다 훨씬 더 쉽잖아요. 지금 IT 기술이나 뭐 이렇게 누가 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확인이 훨씬 더 과거보다는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에 저는 과거보다는 좀 그런 확률은 적지만 없지는 않지만 적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베트남 전쟁 때는 굉장히 많이 마약이 사용됐어요. 아 그래요? 네. 베트남 전쟁에서는 두 가지 경로로 사용이 됐는데 베트남에서 미군들을 무력화시키려고 그 베트남 술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마약을
미군들이 하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을 베트남에서 썼고 미국 측에서도 전투에 나가서 더 전투력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한 마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 쓰고 있는 것을 방조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니즈가 다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에 참전했던 미군 용사들의 마약류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돌아왔을 때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이게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상황이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굉장히 소수의 사람 말고는 마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전쟁 중이나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무언가를 할 일이 생기면 그리고 가족들의 그러한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자기 스스로도 신경 쓸 거잖아요. 내가 지금 뭐 전쟁에 갔다 왔으니까 대부분 남자분들이었을 텐데 뭐 사랑하는 애인이 있거나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거나 이런데 내가 지금 돌아와서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 그 해야 되는 책임감과 해야 되는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약에 대한 것들을 더 늘어나지 않고 안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제가 그래서 아까 팀으로 하고 알리라고 하고 서로 간에 이거 혼자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고 하고 한 부분들이 그것을 비슷한 상황을 만들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 옛날에 이제 어렵고 이게 좀 잘못된 부분들은 더 좋은 걸로 덮어야지 해결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마약 말고 더 좋은 것들이 많아졌으니까 안 하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통에는 마약이라는 것까지 사용해가지고 뭔가를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걸 해도 돼?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전쟁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전쟁이니까. 예. 아니면 내가 지면 나도 죽는 건데 이거라도 해봐야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전쟁과 관련해서 이것과 비슷한 그 논란이 있는 게 하나 있는 게 AI인 것 같아요. AI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해치면 안 되게 설계돼야 되는데, 아니면 얘가 스스로 해가지고 나중에 인류를 멸망시키면 어떡해. 이런 그 AI 윤리가 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 보니까 사람 해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이니까.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이 생각도 좀 들어요. 전쟁이니까 막 이제 막 허용되다 보면 막 마약도 있고 막 그렇지만 옛날에 암모니아도 생화학 무기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막 하지만 또 전쟁이니까 또 사용하는 거 그렇잖아요. 이게 전쟁이라는 거는 그래서 인간이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울타리를 그냥 막 부숴버리는 그런 효과들이 또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막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효석 대표님 그 외계인에 대해서 이 얘기 아시나요? 우리가 외계인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없죠. 저는 없습니다. 예. 이사님 혹시? 저도 없어요. 저도 없는데 우리가 왜 이 우주에 있는 지적 생명체인데 인간이 왜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우주에는 수많은 태양계와 비슷한 이러한 구조들이 있는데 있는 그 후보로 보이는 부분들도 많이 지금 찾고 있는데 근데 지적 생명체를 아직 못 만났잖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뭐 안테나로 쏘기도 하고 뭐 음악도 보내고 수열도 보내고 하는데 아직 응답이 없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적 생명체가 없어서 우리가 못 만난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고도화된 지적 생명체들도 있었는데 너무 고도화가 된 상태에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드론 만들어서 싸우고 생화학 무기로 서로 죽이고 해서 멸종돼서 그래서 있었는데 멸종돼서 우리가 지금 못 만난 거다. 그런 가설들도 그러한 있는 거예요?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가고 있는 방식이 지금 지금 설명하신 거랑 비슷해요. 그러네요. 아까 처음에 유전자 얘기했을 때도 제가 생각나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애도 안 낳고 그냥 뭐 소멸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얘기네요. 그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네. AI가 아니라 AGI가 되면 이 부분을 과연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과연 우리가 옵션이라도 갖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지금은 최소한 옵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그냥 뭐, AI에서 AI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이론적으로 들이대면 이 AI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통계적인 확률값에 대한 구조이기 때문에 통계의 확률값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못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가 정확하게 있는 부분을 하는데 비논리적인 것이나 모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AI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이 인간의 영역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 뛰어넘는 AI 상태는 아닐 것이고 지금까지는. 근데 AGI 가고하고 앞으로 또 변화되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될지 그때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AI라는 정신에 로봇이라는 몸이 합쳐지게 됐는데 네. 그러면 인간보다 훨씬 더 힘도 세고 지능도 좋은 애일 텐데 네. 얘가 그냥 인간을 해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면 네.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막혀 있지 않다면 네. 뭐 막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않다면 인간이 아니라 자기 로봇이 최우선순위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그렇게 진화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하나의 가설 중에 하나는 지구에서 공기를 다 없애서 자기는 녹이 쓰니까 아 그러네요. 예, 이 공기를 다 없애면 생명체는 다 없어지지만 자기는 그대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뭐 그런 내용들도 가설 중에 들어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사님하고 이제 이야기 나눴던 주제는 좀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결론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없죠, 결론은 지금. 없지만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시간이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있으면 있습니다. 결론은 결론 제가 있어요? 네. 팀을 만들어라. 좋은 팀을 만들어라. 혼자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는 정말 착각과 오해와 이해 부족이다. 네. 그러한 잘못된 그 각자 도생이라는 용어에서 빨리 벗어나시라. 저도 이제 더 이상 각자 도생이란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각자 도생할 수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팀을 꼭 만들어서 같이 개인은 움직여라. 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개인은 팀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종태 이사님 오셨기 때문에 뭐 시장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네. 요즘에 이제 시장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시장은 지금 그 사람들이 저는 조심하고 있느냐, 조심하고 안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뭐 미국 시장이 역사상 고점을 넘었던 것도 계속적으로 몇 번을 그랬었고 그 구간에 아직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장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람 투자자들의 접근이 그 부분은 그 금리의 움직임에 따른 채권 시장의 움직임도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6개월 전만 생각해봐도 굉장히 앞선 움직임을 채권 시장이 많이 가고 있었잖아요. 여러 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도 많이 했었고. 연초에요, 그죠? 연초에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모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위험 자산으로의 자금이 연초나 1년 전보다 극단적으로 강하지도 않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움직임이나 이슈에 대해서 지속성이 예전처럼 뭐 지나치게 이번에도 지금 밈스탁이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맞아요. 지난번에 밈스탁이 움직였을 때보다는 훨씬 조심스럽고 강도도 약해요. 이건 사람들이 조심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럼 가장 그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 조심하시는 분들 혹은 좀 위험한 것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기 하락 우려를 좀 많이 요즘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의 소비들도 좀 약해지는 부분이 나오고 맞아요. 실업률도 약간 톤다운 되는 부분이 나타나니까 근데 저는 지금은 경기적인 부분보다는 의도가 많이 더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중요하다. 의도는 당연히 미국의 선거고요. 아하. 미국의 선거에 관련된 민주당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방향성이 지금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책 변동성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은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페드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재정정책이 강도가 강해지면서 경기에 대한 부분에 플러스 값을 줄 수 있는 부분, 그 상태에서 고용에 대한 부분이 톤다운이 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러한 너무 지나치게 다시 올라갈 부분에 대한 걱정을
좀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이 조금 더 높아 보여서 선거 전까지는 저는 시장이 조금 더 고점, 미국 시장 기준으로 고점을 한 번 더 경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시장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 갈 수 있느냐라는 생각은 조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선거가 딱 그 결정이 되면 확률은 두 가지죠. 트럼프가 되거나 바이든이 되거나. 그렇죠. 그 두 가지인데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정책을 많이 손보고 수정하고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바이든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100m 달리기처럼 계속 달려오다가 이제 결승점 통과한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 100m 바로 달리지 않습니다. 쉬어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성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속도가 떨어지면 그 부분은 시장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기간이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부담스러운 상황을 투자자들한테는 떠올리게 할 수 있어서 저는 선거 전까지인 여름은 긍정적인 가능성을 더 높게 생각하고 가을부터는 설명드린 그러한 내용 때문에 조금은 지금보다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선거를 중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선거 이전까지는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커질 수 있다. 그런데 선거 이후에는 좀 누가 되든지 간에 불확실성이라든지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강도가 약해진다든지 이런 게 좀 부담일 수 있다. 근데 이제 또 보면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선거라는 것은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점은 언제일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 주식은 팔고 좀 기다렸다가 확실해지면 사자.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선거 이전에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그 너무나 생각하지 않았던 정치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그쵸.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민감하게 된 그런 맞아요. 부분이고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민감해졌는데 그 방식이 핵심이 아니라 그냥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그냥 선거 시점 자체인 타임 스케줄로 이 이슈를 바라봐야지 누가 되느냐라는 이벤트로 바라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그 연준의 정책에 대한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하다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게 금리 인하 올해 없겠다까지 갔다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또 다시 9월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막상 그리고 진짜 금리 인하가 되면 진짜 좋은 건지 막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되고요. 지금 어제 그 고용 지표가 그 약하게 나오면서 졸트 보고서가 약하게 나오면서 지금 이 부분이 미국 시장 금리를 많이 하락시키는 역할을 했었고 이게 그 생각해 보시면 한 달 정도 전에 고용 보고서 잡리스 관련된 데이터가 5월 7일인가에 약하게 나오면서도 그때도 금리가 한 12p 하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채권 시장의 가장 민감한 부분은 고용입니다. 이 물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아니라 고용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많이 가장 크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용 데이터와 인플레이션 데이터라는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더 정부에서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데이터냐고 하면 고용에 대한 데이터에 영향을 더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직접 고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조율하면 그래서 상반기 때도 생각보다 고용이 약해졌을 때 그 정부에서의 데이터가 많이 떨어지면서 1분기 GDP까지도 약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의도가 시장의 핵심 변수라면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데이터가 더 변수라는 얘기는 의도를 더 실행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판단해야 되고 그 부분이 시장의 플러스 값이라면 시장에 대한 기대를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페드를 물어보셨지만 제가 주로 지금 재무부에 관련된 답변을 드린 게 저는 지금 그게 원팀이라고 생각해요. 그 두 개가 원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팀이 여름에는 좋은 쪽의 데이터를 많이 만드는 그러한 정책 방향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인하,
그다음에 재정 정책은 강화.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 이거 뭔가 좀 더 나아가서 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네. 일부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네. 조작 아니야 이거? 뭐 저기 뭐야? 뭐 이거 뭐야 이거?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정치적으로 중립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지만 아니 뭐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제 고용지표가 하필 왜 또 이렇게 안 좋아? 알고 봤더니 정부에서 사람 안 뽑았구만. 뭐 이런 네. 식의 이제 해석인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조작과 조작 아닌 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하. 그리고 그게 조작과 의도라는 것은 어떤 선을 넘어야 어느 선부터는 의도고 어느 선부터는 조작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 포지션을 갖고 있는 상태에 도움이 되면 의도고요. 그 포지션에 도움이 안 되면 조작이에요. 그것은 시장을 더 지금 긍정적인 보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아마 의도라는 표현이 더 시장에서 많이 보일 거고요. 아, 시장에 대해서 내가 불편해가지고 좀 줄여놨는데 조심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조작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작이라는 표현이 적지 않은 게 그쵸, 처음에 투자자들이 지금 그렇게 조심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준이 해야 되는 역할이 크게 두 개잖아요. 고용 안정과 인플레, 물가 네. 안정. 네. 근데 이제 물가보다 지금 고용 시장이 훨씬 더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는 이 고용이 망가지는 걸 막는 데 영향을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막 금리를 더 올리고 막 이런 얘기보다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일 수 있고, 이것이 사실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될 것 같으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는 이제 뭐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주식시장에 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경기가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경기라는 단어 자체가 네. 지금 양극화도 너무 심해지고 AI 쪽에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과 나머지의 그 서로 간의 상황 차이가 너무 커서 경기라는 단어는 전체 경제라는 것을 표현하는 용어였는데 그 경기라는 용어 자체가 표현하는 그 정체성이 흐려지고 약해졌어요. 옹호해졌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라는 단어 자체도 저는 얘가 뭘 정확하게 얘기하는지 사람마다 너무 달라져서 중요한 그러한 용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거마저도 이제 안 중요해졌군요. 네. 그런 생각이. 네. 아니 경제라고 얘기. 아니, 요즘에 경제 어때? 좋아? 그러면은 뭐 어디 보고 사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네. 느낌이 다르니까요. 이게 이 대표적으로 요즘 그 이 대표님하고 저는 네. 이게 많이 쓰는 우리 세대에서 많이 쓰는 용어일 텐데 MZ 세대는 어때? MZ 세대 어때라는 거 없어요. MZ 세대는 다 달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MZ 세대는 어떤 게 없는데 자꾸 거기다 대고 MZ 세대는 이럴 것 같다라고 저럴 것 같다라고 자꾸 쓸데없는 거 붙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그게 아닌데 각자 다른데. 그러니까요. 네, 그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왜곡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제라는 단어조차도 이제는 그렇게 돼버렸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유튜브에 이효석 대표님 때문에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세계에. 네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어느 프로에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지수가 몇이죠? 종합주가 지수가? 코스피 지수를 저 잘 기억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상징적인 부분을 그걸 기억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은 그 표면적인 그 숫자를 기억하는 게 제가 더 근원적이고 밑에 있는 진짜 원인을 찾는데 대략 방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지수에 대한 예측 자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 체계를 잘 안 하는데 최근에 제가 저희 집에서 얘기하다가 집사람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왜요? 수시랑 정시가 그 수시가 뭐고 정시가 뭐였지? 이랬다가 도대체 애들 학교 간 지 얼마나 됐다고 아빠가 그걸 모르고 있냐고 막 혼났는데 그게 저는 용어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성적을 바탕으로 하고 마지막에 시험 보고 그건 알죠. 근데 그 용어를 잘 기억을 안 하는 게 그 용어에 대한 기억을 너무 많이 하면 그 용어 밑단에서 진짜의 이유를 생각하는데 에너지를 쓸 게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이들이 어떻게 학업이라는 것이나 교육이라는 것에 저는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더 많지 이걸 어떻게 시험 봐서 저렇게 시험 하는 거 알고는 있어요. 내신으로 하고 뭐 하고 나는 근데 그 이름 자체에 대한 부분에 기억력을 많이 안 써서 잘 까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지수 몇이지? 코스피 지수 몇이지? 코스닥 몇이지? 코스닥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 잘 기억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형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요? 저희 나이 들어가지고 기억력 떨어진 거 가지고 별소리 다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혼났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경기라는 그 이코노미, 경제 이런 얘기가 과거에 생각했던 거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달라졌고 네. 구조도 달라져서 잘 이제 해석하기 좀 쉽지 않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네.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양극화를 만든 것도 결국은 또 AI가 아닐까 싶고 또 그래서 AI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도 바뀔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AI와 함께 그 패권 전쟁이 적지 않은 비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거의 방식도 안 통하게 하고 새로운 방식이 더 강해지니까 두 측면에서 다 만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계층 갈등이 아니에요. 기술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기술 갈등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는 사람은 잘 못 봤거든요. 기술 갈등. 네. 이 새로운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 다룰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표현하는 게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대체되지 AI에 의해서 대체되는 게 아닙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들 쓰잖아요. 그게 그걸 약간 스무스하게 표현한 표현들인 거예요. 그런 계층 갈등이 아니고 기술 갈등이다. 기술을 쓸 수 있는 사람이냐 여부가 좀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거라서 계속 공부하고 적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이호석 아카데미 이제 오랜만에 출연해 주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생각으로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그 설명드린 대로 가장 방향성이 강한 것은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 화장품이나 라면 같이 이렇게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것들의 이익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오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좀 좋은 상황이고 방향성이 되게 좋지만 가장 세상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는 뭐 설명 안 해도 AI이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저는 AI에 관련된 분석들을 보면서 AI 현상이 이 정도면 됐다, 뭐 이제는 좀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판단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는 그 판단들이 이게 과연 예측 가능한 것일까? 아하. 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이게 정말로 크다 큰 변화고 혁명이라는 단어가 어울리고 한다라면 저는 지금 이게 이 정도면 됐다 이런 것들 자체가 예측을 아예 안 하는 부분이 더 맞지 않나 싶고 엔비디아의 이번 분기 실적도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이제는 불가능해. 이제 최소한 QOQ, YOY 그로스는 떨어져. 라는 부분들의 기대치를 또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측이 안 되는데 예측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에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에서 AI에 대한 부분의 포지션을 더 늘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줄이는 건 되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잘 생각이라는 건 이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과연 예측 가능한 문제인가 아닌가 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사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해석을 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시장이 여전히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흥분할 수도 있을 가능성. 그렇죠. 그래서 요게 주가가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는 리스크를 업사이드 해지하기 리스크죠. 위해서는 그렇죠. 업사이드도 리스크니까. 리스크죠. 내가 주식이 없는데 주가가 올라버리면 이제 리스크인 거니까요. 신적 고통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줄이는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잠깐만, 뭐 다른 거 이야기를 지금 미리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네. 다시 마지막 인사할게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오종태 이사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투자에 혹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